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6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한 어린이집 낮잠 시간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곤히 잠든 가운데 유독 한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이를 재우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면서 몸부림치자 이번에는 잠깐 들었다가 내동댕이 치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교사의 학대는 아이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무려 3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2살배기 아이에게 악몽이 되어버린 낮잠 시간. 대체 이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멍투성이 2살배기입니다. 자, 2살배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멍투성이. 네, 이게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 주신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 당시에 두 돌이 간 넘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어린이집 하원 후에 이 아버지가 아이 몸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이 어깨 쪽에 피멍이 아주 시퍼렇게 들어있었고 목이랑 팔 일부에도 좀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요. 귀에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로서는 학대 정황부터 의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이제 CCTV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부모님은 가서 영상 좀 보자 내놔라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부모는 CCTV부터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도대체 왜인지 이 어린이집 CCTV가 또 하필 고장이 났다. 그래서 아하. 또 하필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지금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렇죠. 그래서 구두로만 당시 상황을 또 전했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아이가 낮잠 시간에 좀 심하게 자지러지고 울고불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이 자기들이 멍크림을 발라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크림 때문에 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는 좀 가볍게 멍이 들었는데 크림 발라주면서 문지르고 마사지하고 하다 보니까 멍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크림을 발라줬더니 멍이 커졌다. 크림을 발라주면은 오히려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변명입니다, 사실상. 학대가 있었고 이걸 숨기려다 보니까 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 같은데 결국 부모는 경찰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 또 진술서 작성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제서야 어린이집 측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CCTV 하드웨어 문제가 있어서 이미 폐기 처리했다. 그리고 그 문제 교사 아이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힘으로 좀 제지하기는 했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진실이 아니었고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폐기 처리됐다던 그 CCTV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뭔가 좀 허점이, 빈틈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날 어린이집에서 2살배기에게 벌어졌던 끔찍한 일. 어머니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보면은 몸으로 눌러요. 애가 힘이 이게 힘을 이렇게 주니까 세게 주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막 발버둥 치는데도 이제 지가 손이랑 팔 가지고 안 되니까 몸으로 누른단 말이에요. 짓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꽉 누르고 있어요. 나중에 30분 뒤에 애가 막 지쳐서 울어서 지쳐서 잠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애가 이러고 있고 다리를 쭉 펴고 힘든지 손을 이렇게 털어요. 힘들어서. 지가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장면까지 있잖아요. 앞뒤를 봤을 때 도대체 애가 뭘 잘못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원한 관계가 있었냐. 자, 저는 저 부분이 제일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던 수사를 하던 경찰도 그 어린이집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냐라고 물을 정도로 아이를 너무 패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교사랑 사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 어머니는 또 직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랑은 아이 등하원 할 때 인사하는 거 외에는 마주칠 일도 딱히 없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간식도 여러 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좀 힘들게 했냐 교사를? 그것도 아닙니다. 이 낮잠 시간에 칭얼댄 것도 아니었고 다만 이 잠에 들지 않고 그냥 뒤척이고 있었을 뿐이지 얌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이를 짓누르고 또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고요. 이런 강압적인 행동이 15분에서 30분 넘게 이어졌고 이 영상을 본 경찰 말로는 이거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이집 유독 그 아이 하나한테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학대가 일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보자 아이를 학대한 이 교사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짓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사 한 명 같은 경우엔 다른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 밀어넣고 이걸 먹다가 뱉으면 음식을 다시 주워서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총 5명으로 확인됩니다. 자, 교사들이 이렇게 아동을 막 학대할 동안 뭐 하고 있었을지 정말 궁금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어린이집 원장, 총책임자 원장이 자, 그럼 제보자 우리 어머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홍삼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어린이 홍삼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런 일 있어서 죄송해요. 그냥 엄마들한테는 아이가 그냥 멍이 좀 들었는데 제가 신고했다는 식으로 그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 선생님이 그런 성품이 아니다. 아이를 학대하고 뭐 그런 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는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 저짓을 벌여놓고 아우 죄송합니다. 홍삼 하나 드세요 하면서 그걸 들고 피해 어린이집 부모님을 만나러 왔었다고요? 네, 그 어린이 홍삼 들고 일단 집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와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놓고 다른 학부모들한테는요. 애가 멍이 좀 들었는데 학부모가 그걸 신고를 했더라.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선생님이 그럴 성품이 아니시다. 가해 교사를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요. 원장은 2주 만에 이 어린이집을 폐업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사과도 해명도 없이 잠적한 상태입니다. 자, 물론 아이들이 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뭐 강하게 성인 피부랑은 다르게 뭐 멍이 쉽게 들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영상 보셨잖아요. 저건 그냥 진짜 경찰관의 얘기처럼 아이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가해 교사들은 물론 원장 그냥 문 닫아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원장도 좀 뭐 엄벌에 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건의 총책임자일 수밖에 없는데 정작 이 원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 당연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결론입니다. 현재 제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이 법원에 재정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저희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교사들 또 아무튼 관련자들 신상 공개하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당연히 뭐 누구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이름 그리고 원장 신상, 일하는 보육교사 신상 다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말 못하는 어린이한테 이런 건 살인 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원장이 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면피가 되냐 이런 의문 제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 교사들 불기소 처분받고 나몰라라 잠수탄 원장. 자,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핫픽 이어가죠. 자, 사반 핫픽 두 번째는요. 예쁜 언니들의 두 얼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 이자연 기자가 직접 취재했죠. 네, 이거 역시도 사반 가족이 제보해 주신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제보자는 경기 평택에서 노래방 운영하고 있는 여성 사장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8시쯤에 그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 한 대가 상가 문 앞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제보자 가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가 이런 식으로 막고 있으면 영업에 지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차 빼달라고 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웬 여성이 받아서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2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래방 상가 앞에 여성 2명이 나타나니까 제보자는 차주인지 진짜 차주가 온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올라가셨죠. 자, 그런데 그 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보자마자 여자 2명인데 노래방 한 시간이 얼마예요? 이러고 되게 이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방에서 한 시간에 3만 원이세요? 이랬어요. 그 뒤에 너한테 안 팔아줘. 다짜고짜 욕하면서 저를 잡아 하는 거예요. 야,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뭔 상황이래? 일단 만취한 상태였고요.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제보자 보자마자 너무 상냥하고 예쁜 목소리로
저기 노래방 1시간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차주가 아니라 손님인가 생각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들 갑자기 얼굴을 바꿔서는 너한테는 안 팔아준다. 다짜고짜 거친 욕설을 하더니요. 사장님을 끌어당겨서 무차별 폭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 때리던 이 여성들이요. 한참을 때리더니 자기들끼리 뭐 그만하자.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차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지금 사람 때려놓고 차도 안 빼고 대체 어디 가는 거냐 이렇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달려들어서 2차 폭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그러더니 또 자기들끼리 뭐 그만하자 서로를 말리더니 상황이 또 일단락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본방송에서도 혹시 이 사람들 다중인격의 소유자, 뭐 다중이 이런 거 아닌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두 얼굴의 여성들이란 제목까지 뽑아봤는데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들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걸로도 모자라서 음주운전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제보자께서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노세요. 아니고. 노시라고요? 얘기했잖아. 저기요. 저 폭력 해드는 거 없고요. 죄송한데요. 네?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뭐야! 자, 폭행 그리고 영업 방해 또 음주운전 미수까지 경찰들이 왔겠죠. 왔는데 현장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보자로서는 가해자 왜 체포 안 하냐, 이대로 놔주는 거냐 항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는 주치자기 때문에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인적사항 어차피 확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유치장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글쎄요. 일단 그래서 차주였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 불러서 일단 그 현장을 떠났고요. 폭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여성 역시도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 보호자가 데리러 와서 함께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본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 해당 여성들의 어떤 신분,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온갖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분석을 하셨던데 왠지 처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 네, 동네에서 유명 인사라면 유명 인사였습니다. 일단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 한 명 데리러 온 남성 보호자 있잖아요. 그 남성 보호자가 여성 보자마자 술 먹고 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또 왜 그러냐 였다는 또라는 거죠. 표현. 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그 경찰 역시도요. 이 여성들 이미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태가 심각한데 금융치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보자를 위로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이 나간 뒤에 제보자분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못하신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님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차에서 타고 갈 것처럼 언니 저희 가도 되죠? 저희 갈게요.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갈까봐 동영상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달려들어갖고 제 핸드폰을 이제 뺏기도 하고 제가 그 핸드폰으로 얼굴을 맞아서 왼쪽 광대 부분이 계속 피멍이 들면서 부었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공포 있죠.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걔네들이 난 너무 무서운 게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굉장히 악의적인 걸까 느껴지고 교활한 게 느껴져서 가게에 있으면서 얘네들이 나를 지인들 통해서라도 또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자, 일단은 그때 너무 취한 상태여서 신분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는 경찰. 지금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일단 지금 피해자 진술까지는 지난 주말에 마친 상태고요. 이 가해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도 특수폭행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경찰이 휴대전화로 때린 부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고요. 또 담당 수사관이랑 연락이 잘 안 된다면서 답답해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가해 여성들 제보자 연락처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사과, 전화, 연락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죠. 자, 두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반 키워드 이어갑니다.
자, 주차된 차를 빼려는데 앞에 저렇게 다른 차량이 주차 중입니다. 차주가 플래시를 이리저리 비추면서 연락처를 확인하는데 자, 잠시 후 한 여성이 나와서요. 저렇게 차를 빼주려고 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그냥 소리를 빡 지릅니다. 일단 차를 앞쪽으로 저렇게 빼고서요. 여성의 차가 잠깐 멈춰 서는데 자, 멈춰서요.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자, 이곳은 찜질방입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로 저렇게 가죠. 아하, 자, 그런데 저 여성을 따라가는 남성 잘 좀 보세요. 주변을 막 살피면서 뒤쫓아가죠. 자, 그리고 말이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여성이 저렇게 나옵니다. 아, 고개를 푹 숙이면서 뭔가 확인하더니 휴대폰을 탁 저렇게 켜고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아까 그 남자가요. 화장실 안에서 언제 나와? 안 나와? 너 언제 나와? 아, 지금 나옵니다. 너 거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자, 변태 멱살 잡고 휴대폰도 딱 가로채서 저렇게 끌고 나옵니다. 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 저 여성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난 19일 새벽이고요.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입니다. 저 여성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한 남성이 이리저리 살피면서 따라 들어가죠. 이 여성이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비슷한 게 쓱 사라지는 걸 목격을 하고 혹시 몰라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앞에서 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성이 나왔을 때 멱살을 붙잡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남성은 내가 안 그랬다 반항을 하고요. 이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상황 통해서 다가온 남성 직원은 카운터에 문의하라 이런 말만 했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질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 도착하기까지 한 10분가량을 저 여성이 혼자서 이 상황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 피해 여성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범인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위클리 사건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제보 후 어떤 사건인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지난해 겨울 경찰 공무원을 꿈꾸던 21살 여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로 3살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도 바꿔가면서 만남을 피해왔지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사주겠다며 간곡히 요청하는 탓에 여성은 결국 아버지와의 식사 자리를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이후 돌연 유서와 녹음 파일 하나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 그곳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딸리잖아. 아빠 딸리니까. 아버지를 만난 그날 대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결국 가해자가 친부라는 자였고 이자연 기자도 기억나죠? 네, 정말 다룰 때마다 화가 나는 사건인데 그 떨어져 살던 아버지가 딸을 밥 먹자고 불러내서는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또 성폭행 시도하고 그런데 이 딸이 결국 극단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나왔다는 소식을 사건반장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 50년이 아니고 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출연자들 그리고 저희 가족 여러분 모두 정말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도 나는데 자, 정혜웅 기자가 직접 유족들을 만나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방송에 나가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왔는데요. 피해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들어보시죠. 딸을 잃은 슬픔을 지우기도 전에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을 받아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지낸다는 피해자 어머니. 혼자서는 이야기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어릴 때부터 왕래가 많았다는 잘 아는 지인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빠 만나러 간 건 아는데 이분이 사건이 터졌구나 싶었어요. 어디냐니까 말도 못해요. 못 가. 엄마 막 불러가면서 엄마 나 못 가 막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힘들도 못 찾아가고 아버지를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발이 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차 타고 집을 내려오냐 시내가 거지. 나중에 딸에게 들은 그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아빠 집도 생전 아빠 집 가본 적도 없는데 전 아빠 집에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맥주를 하나를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소주를 먹었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옷을 후떡후떡 벗더라는 거예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막 씨름하자고 그러고 스킨십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무서워서. 그런데 젓가락을 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아빠는 나도 다 컸는데 숙녀인데 화장실에 넣고도 않고 문을 그렇게 따냐고. 그리고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너 왜 왔냐? 너 왜 왔어?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한 거야.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가해자가 문을 따고 들어왔고 이때 당시 상황이 녹음된 겁니다. 누가 때려 너를? 내 거에 손 대지 마. 내 거에 손 대지 말라고. 왜 왔냐? 너 왜 왔냐? 왜 왔냐? 우리 집에 왜 왔어? 아빠하고 아빠는 다 조용해. 왜? 싫어? 아빠 싫어? 아빠 딸이다. 어? 아빠 딸이다. 어? 그래도 아빠 딸이다. 아빠 딸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나. 경찰에 신고한 뒤 가까스로 빠져나온 피해자. 지구대에서 딸을 마주한 어머니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는 피 뚝뚝뚝 떨어져 있고 얼굴은 막 이렇게 이따만한 게 뭐 있고 그 머리 벽에다 얼마나 제가 박았는지 여기가 엄청 부어 있었고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서 마지막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 써놓고. 저희가 저 따님 고인의 저 피해 사진은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야, 별짓을 다 했군요, 진짜. 네, 맞습니다. 계속 목소리만 들었는데 저렇게 사진까지 보니까 이게 사람이 친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자, 어머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당시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친부라는 작자와 피해자, 고인, 따님의 평소 사이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가해자가 나 아빠잖아라는, 아빠는 다 돼, 뭐가 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아빠 노릇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제 얘기 들으면 사반 가족 여러분들도 아주 기가 막히실 텐데 아빠 노릇이 아니라 사실상 아동 학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를 임신했을 때 가해자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혼한 지는 22년 정도 된 건데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피해자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사실상 뭐 남이잖아요. 사실 남이죠. 뭐 아까 그 첫 번째 방송에서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재판 이혼이어서 3년 이후에 이제 이혼했다고 하신 건데 사실상 아이를 뵀을 때 이혼 신청을 하신 거였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가해자 측이었었고 그리고 친권은 죽어도 포기 못한다고 그래갖고 친권 양육권은 가해자가 갖기로 하고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선천성 귀 한쪽이 안 들리는 장애였었어요. 그것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애기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사춘기 오면서 귀 안 들리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을 좀 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친부가 선생님한테 전화 올 때마다 정신병원에다 갖다 넣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어머니를 단절시키기 위해 깊숙한 산골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지리산 대안학교 비슷한 데 있어요. 거기다가 데려다 놨더라고요. 1년을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쯤 됐는데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 그리고 지리산 어디라고 해갖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생활이 좋아진 거예요. 나를 만나고부터. 좋아지니까 이제 또 만나게 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애 쓸 돈도 안 내는 거예요. 애가 써야 될 돈. 그래가지고 저 용돈벌이 하려고 그 집 아이들, 셋이나 되는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또 고로쇠 채취하러 다니고 그리고 남의 집 꽃 깎아주러 다녀서 용돈을 벌고 살았어요. 학대예요, 그게. 어머니는 가해자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혼해서 그 미운 감정이 저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나하고 자기는 이혼하기 싫었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내가 미운 감정에 애를 갖다가 그렇게 희생을 시켰어요. 정말 뭐 사람이 아닌 줄은 알았는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인간이네요. 예. 딸이 장애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산골로 보내버리고 친부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자, 가해자는 딸을 그러니까 직접 키운 적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딸을 키운 건데 그놈이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그 친권 하나 때문에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해자한테 연락이 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어머니 몰래 데리고 나와서 정신병원, 대안학교 뭐 이런 데로 보내버린 거죠. 그럼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같이 살던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연락 맞아요. 두절되고 그럼 찾으러 다니고 찾아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아니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학교에서는 그런 가정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아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버지가 뭐 난리를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되게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백방으로 딸을 찾으러 다니고 지킨 겁니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딸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부라는 자, 가해자, 전과 34범이에요. 전과 34범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 혹시 전과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없죠.
하나도 갖기 힘든 그 전과를 이 인간은 34개나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동네가 좁아서 사람들끼리 잘 알고 지낸다는데 가해자와 일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어머니께 말해준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폭력 전과고 심지어 살인 미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어머니와 통화할 때 욕설은 기본이고요. 가해자가 범행 후에 어머니랑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중 일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누명을 씌우지 말라고, 여자야. 이 같은 여자야. 내가 누굴 때려? 너 완전히 사람이냐? 네가 정신병자야. 진짜 어디다 대고 야,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야. 이제 저걸 뒤틀어 진짜. 그러면은 나한테 뭐 섭섭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직접 전화하라 그래. 아니면 경찰에 가서 고발하든지. 뭐 들으신 것처럼 삐 소리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셨죠? 전화로도 이렇게 위협적인데 실제 대면을 했더라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저는 그러니까요.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음. 섭섭하고 억울하면 직접 전화하라고요. 이런 맞아요.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아, 진짜 너무 적반하장이죠. 너무 뻔뻔합니다. 태어나게 그런 적 없다면서 범행을 이렇게 부인하는 건 당연하고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내뱉어가지고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 전화로도 저 지경인데 판사한테 삿대질까지 하는 인간이 법정에서 어머님을 보고 순순히 넘어갔을 리가 없겠죠. 자, 법정에서 가해자와 저 침부라는 작자와 어머니가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은 어땠답니까? 법정 구속될 때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머니를 찾더니 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 두고 봐. 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가해자가 만기 출소 후에 나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라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지금 5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속 수사를 1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4년 뒤면 사회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심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랑 판결문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게 정말 국민이 생각하는 그 법 감정과 절차의 속도랑 실제 현실과 실무에서 속도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11월 31일 날 사건 발생일인데 실제 공소 제기가 7월 달에 됐잖아요. 사실 구속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검찰 조사까지 다 마치고 공소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느리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사자가 구속됐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구속되는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시켜야 되거든요. 기타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해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거든요. 결국 법원은 내릴 수 있는 형량 중 가장 중한 형량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출소한 뒤에 남은 유족들이 보호받을 길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계의 괴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마땅히 보호받기가 어려우세요. 통상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나 여지를 생각보다 좀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에 직면한 문제들이 뭔가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슈 없이 그냥 과거에 나한테 그런 협박을 했었다. 뭐 그 정도 갖고는 재판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법의 한계죠. 법이 뭔가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를 처벌하는 과정이잖아요. 법조인들은 수년간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면서 사실 이 형량이 젖어들거든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5년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지 실제 5년이 높지 않은 거일 수도 있죠. 네. 저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좀 저한테는 딱 다가오네요. 워낙 익숙해지고 그게 젖어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중한 형량이다. 네, 또 피해자 입장에선 사실 보복을 막을 방법이 가장 절실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법에 따라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친딸을 때리고 성추행을 하냐, 무기징역, 사형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계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 때문에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가해자는 징역 5년만 사는 거죠. 자,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뭔가 법 개정 혹은 법 적용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말 어머님이 제일 저는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어머니 직접 만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5년 정도 취재를 하면서 제일 슬펐던 인터뷰 같아요. 그 피해자 자필 유서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 가방에다가 따님 관련된 문서들을 전부 챙겨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다 공개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서가 꽤 깁니다. 그래서 제가 발췌해온 몇몇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직계존속인 아버지 박땡땡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22년 10월 31일이 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는 걸까요? 얼마나 피해자들이 더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꼭 제 유서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자, 일단 이자의 어떤 신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좀 공개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유서 내용 들으면서 이 긴 유서를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쓰셨을지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뭐 신상이라도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유서 말고도 그 피해자가 그 공채에 꾹꾹 눌러 담은 자신의 심경글이 있어서 사실 사본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치질 하지 마시고 좌파우파 가려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왜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각나는지. 사실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필체만 봐도 얼마나 피해자가 괴로운 마음으로 꾹꾹 눌러 썼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 그 말씀을 남기고 피해자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공책에다가 꾹꾹 눌러 담아 썼어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어떤 딸이었는지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으니까 술도 싸구려 소주 먹지 말고 양주 먹으라고 양주를 5병을 큰 걸 사왔더라고. 앞으로는 양주만 먹고 살으라고. 음식도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그렇고 통장이 자기 있는 통장은 전부 다 주고 갔어요. 일주일 전에 워낙에 명랑하고 그리고 막 나를 너무 챙기기 때문에 몰랐어요. 아빠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신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나의 엄마지만 인생 선배로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항상 그랬어요. 공부도 잘한 딸의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쳤는데 최고 점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타천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같이 전문학교를 간 거예요. 경찰 법무관 이런 것 쪽으로 양성하니까 자기는 경찰이 되겠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법무관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때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판검사가 되든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경찰이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에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주고 간 딸. 하지만 엄마는 딸의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미처 생각을 못 하셨겠죠, 당연히. 자, 그 가해자, 친부라는 자 박길호입니다. 박길호.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서 이자의 신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정희윤 기자 얘기 좀 더 해주실 거 없어요? 아,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녀지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인터뷰 내내 느껴졌는데요. 그 어머니 휴대폰 전화가 그 접는 그 모델이었는데 그 겉에 유치원생 사진이 이렇게 오려서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쭤보니까 피해자 어릴 적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사진을 어디서 오려오더니 내 휴대전화에 딱 붙여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보고 싶을 때마다 보라고. 자랑스러운데 사랑스럽기까지 한 그런 딸이었던 것 같고 또 둘이어서 그런지 어머니랑 굉장히 또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유서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편지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아오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버티는 게 힘드네. 내려놓으려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웠어. 최소한 엄마만큼은 끝까지 싸워줘. 부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늘 날아가서 엄마 꼭 지키고 있을게. 사랑해. 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그 유서 문장에 정말 피해자의 심경이 느껴집니다. 또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도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 피해자가 뭐 언론에 사법부에 알려달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괴로우신데도 저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 마음도 느껴져서 또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아, 맞아요. 어머니가 사실 이 사건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우시기도 했고 손을 계속 이렇게 떠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딸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딸도 갔는데 살아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자체가 힘들고 생각하는 자체가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성향이 뭐 욕하는 것도 바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고도 남지요. 나를 그렇다고 국가가 막 나만 데리고 보호해줄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마음이 따살고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그나마 형량이라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왔어요.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내 침대에서 이불 씌웠고 열흘을 같이 있었어요. 유골함을 끌어안고 그러다가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이게 형량이 좀 덜 나와서 미안하고 내가 지켜주지 못해갖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전과 34범이 자신의 친딸을 죽음으로 내몰고서도 징역 5년, 달랑 5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또 너 나가서 두고 보자라고도 했습니다. 4년 뒤면 출소합니다. 아, 정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인 건지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 자, 앳된 외모의 저 여성 무인 노래방에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요. 노래방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결제를 하고 자리에 앉은 저 여성 곧장 연초 담배 입에 물더니 라이터를 착 하고 불까지 붙입니다. 자, 재떨이 대신 소파 위에 툭툭 털어내더니 자, 얄미운 소파에 쓱쓱 문질러서 끄고 던졌어요. 예, 또 다른 담배를 물더니 이번에는 CCTV를 빤히 저렇게 쳐다보면서 후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피우다가
오늘 담배 땡긴 좀 들어가네 하듯이 바깥으로 저렇게 휙 나가버립니다. 자, 무인 노래방으로 학생들 저렇게 우르르르르르 들어옵니다. 빈 계산대로 오더니 안쪽을 빼꼼 보죠. CCTV 모니터를 체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지금 딱 보고 있죠. 자, 한 명이 키오스크로 다가가서 일단 결제를 하는데 학생들 사이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자, 여학생이 연신 손을 입에 갖다 대고요. 자, 잠시 후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담배 일발 장전, 순식간에 화생방 훈련장이 됐습니다. 자,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바닥에 그거 아시죠? 자, 이 노래방 구조 그리고 여학생 어쩐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몇 주 전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탕으로 빠뜨렸던 노래방 소파 곳곳에 이른바 담배방을 냈던 바로 그 녀석. 이번엔 친구들을 달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여학생이 노래방에 오더니 그 담배 피우고 소파에 구멍 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진짜 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이 여학생이 떠나간 자리에 그 소위 말하는 담배방이라고 하죠. 그 담배불로 지진 자국만 남겨놓고 떠난. 근데 또 이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3주 뒤에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친구를 5명이나 데리고 왔는데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것도 모자라서 바닥에 침도 뱉었고요. 나가서는 건물 비상구에서도 흡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상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봤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날라리라고. 근데 얘 얼굴이 또 그러지도 않아.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었어요. 앳된. 네, 그렇죠. 정말 온전하게 생겨서 앳된 애가 진짜 그것도 전자담배도 아니고 연초를 펴야 되니까 제가 정말 보면서도 정말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본 방송 나가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2번 온 건데요. 사실 그 3번째가 왔는지 또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 아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실내 흡연이 금지돼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2번이나 흡연을 한 여학생 사건 기억하시나요? 방송 후에 어떻게 됐는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해당 노래방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버젓이 금연 금주, 침 뱉기 금지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여학생이 담배를 핀 방인데요. 이 여학생은 혼자 와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이곳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중간에는 CCTV가 있는지 확인하듯 이곳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와 담배를 지졌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낮에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담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누가 그냥 피고 갔나 보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저희가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고 딱 갔는데 그 보셨던 것처럼 이제 완전 뭐 담배 잿가루뿐만 아니라 뭐 침도 있고 뭐 엄청 엉망인 거예요. 근데 거기 완전 이제 구멍까지 나 있으니까 CCTV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누가 딱 봐도 정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와서 얘는 그냥 담배 필 공간이 없어가지고 담배 피러 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100번 이해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냥 와서 어른들도 안 하는 그런 진짜 소파에다가 그냥 담배를 툭툭 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랑 CCTV를 버젓이 쳐다보면서 담배를 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로부터 3주 뒤 이번엔 친구들을 데리고 와 카운터에서 CCTV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방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흡연하는 걸로도 모자라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담배를 피는데 또 그때도 이제 청소년이 전화가 와가지고 담배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확인해 봤더니 그 여자애랑 다른 남자애들이랑 우르르 물려서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들어오면서 로비에서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보고 진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진짜 어른들도 와서 숨어서 피지 그렇게 로비에 대놓고 담배를 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다가 그냥 대놓고 담배를 피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혼자서 계속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그냥 되게 멋부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침을 뱉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진짜 걔 인생도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로 저희 약간 노이로제처럼 계속 그 흰 옷만 보면은 그 여자애일까 봐
계속 이제 제대로 다시 확인하고 하거든요. 아, 얘는 진짜 현장 본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쟤 몇 살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회원가입을 그러니까 일행 중에 한 명이 회원가입을 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뭐 아마 뭐 여학생도 같은 중학교 2학년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일행이었으니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법 소년들 사건 보면은 촉법 소년이 범죄 저질러 놓고 나 촉법인데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어쩐지 지금 영상으로만 딱 봐도 굉장히 좀 어려 보여서 느낌이 좋질 않습니다, 사실. 사장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신고할 때 경찰한테 촉법소년이면 처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찰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애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경찰이 전화해도 겁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자,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정말 자, 그나저나 그 여학생 소파에 담뱃불 지진 거 뭐 복원이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일단 열심히 청소를 해 놓으셔서 지금은 충분히 깔끔합니다. 근데 소파에 확실히 군데 담배빵 자국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가 유일한 좌식방이어서 신발 벗고 이렇게 철푸덕 편하게 앉고 뭐 누울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더 선호를 하는 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더 속상해 하셨습니다. 게다가 입구 쪽에 있는 카운터 바로 옆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방은 아니었을 텐데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간이 크다 못해서 배 밖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방은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아직 경찰 수사 단계라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겨두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방역 슈퍼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전체 첨가하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증거는 그대로 남겨둬야 나중에 걔를 잡고 나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예요. 또 인근 CCTV 확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보통 CCTV 보관 기간이 30일이에요. 그래서 CCTV를 도대체 어디까지 확인하고 며칠까지 확인을 하는 건지 첫 사건 때는 사실 얘 못 잡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까지 이러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얘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자, 지금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경찰은 일단은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제 회원 가입할 때 그리고 이제 결제할 때 했던 그 카드사 정보가 남아 있어서 지금 카드사에 신원 확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건 반장을 본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뭔가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학생이 처음 왔을 때는 연초를 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전자담배를 피더라. 그러니까 그 혹시 사건 반장 방송을 본 게 아닌가? 왜냐면 앵커께서 제가 그때 연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녹는다고. 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난다면서 본 게 아닌가 하시던데 그 친구들이 또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앵커. 진짜 니들 진짜 그러면 말이야 부모님 얼굴 내가 진짜 깐다 진짜. 사장님께서도 이 진상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네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무용담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이게 좀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정말 너가 나 같은 상황이 되면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구나 엄청 후회할 거라고 그리고 나한테 엄청 미안해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현재 촉법 소년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도 좀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고 좀 이 시대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보 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클리 사건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들 모아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TBC